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로 진단하고 1, 2주 내로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하지 않고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말씀대로 방역 당국도 이미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방역 당국은 1, 2주 내 확진자 수가 2배씩 급증하는 이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그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거든요. 그 얘기는 현 단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를 멈추게 하려면 또는 완화를 하게 하려면 그거에 맞는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네. 과거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연장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가파른 확진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얘기하는 것처럼 1, 2주 내에 분명히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상황은 심각하고 이미 방역 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격상에는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일단 현행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당국에서도 1, 2주 내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현재의 위험성을 어떤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3주 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떤 핀셋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어떤 핀셋 방역 대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방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적어도 전국적으로 한 단계씩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일단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적절한 방역 대책의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확진자 수가 굉장히 급증을 할 거고 과거 3차 유행 때처럼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경제적인 어떤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3차 유행 때 최대 확진자 수가 한 1,200명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4차 유행은 그보다 더 넘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1,500명까지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 이상 2,00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실제로 2.5단계도 부족하고 3단계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3주 연장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그 거리두기를 더 강화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확산 원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이러스가 더 잘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 넘게 나왔던 지난 3차 유행도 늦가을에서 겨울철에 가장 많이 퍼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날씨도 따뜻하고 습도도 점차 올라가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게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부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차 유행도 실제로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거에 맞게 방역 수칙을 완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굉장히 긴 장기간 유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수백 명대의 확진자에 익숙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금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단계면 사람들을 만나도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많고 실제로 주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야외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고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모이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의 확산세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 이 부분도 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확산세의 원인을 방역당국에서 명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맞춰서 그 적절한 방역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접종이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주말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냈는데요. 일단은 접종 재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안전성 문제 괜찮을까요? 일단 안전성 문제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시 접종을 재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그 위험성보다 백신 접종의 어떤 부작용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쨌든 이익 부분에서 백신 접종을 맞는 게 잠재적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접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근데 그 6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실제로 감염돼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연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잠재적인 우위에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비율적인 측면에서 100만 명당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지금 유럽에서는 혈전증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물론 낮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그 혈전증이 발생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망까지 이르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접종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방역 당국은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2차 접종 때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히는 교차 접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논란의 원인인 그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2차 백신의 대상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화이자나 말씀하신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백신이 아직 도입이 안 됐고요. 화이자 백신도 그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예. 이 물량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임상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할 때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교차 백신 접종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차 접종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단순하게 실제로 어떤 의료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는 기대만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규칙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효능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접종을 해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안전성 문제도 추후에 또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임상시험 없이 적용을 하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명확한 임상 데이터가 좀 마련돼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증은 어느 정도로 좀 치명적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즉각 치료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치료,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을 해서 항응고제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예후가 좋은 걸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망하는 사례들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지금 31명 정도에서 혈전증이 발생을 하고 그중에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을 못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뇌정맥동 혈전증이라고 해서 이게 뇌에 있는 피 흐름이 심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뇌에 피가 과다하게 몰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신경학적인 어떤 후유증도 동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어쨌든 예후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발견해서 조치하면 혈전은 예후가 좋은 편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또 그리고 백신 접종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얼른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